평생 소원 들어주기에 맞먹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 방법의 학습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이 인트로 서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모험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내고 실현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어떤 하나의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 지능, 집중력이 있다.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제 그 표현 중에 리미트리스라고 해서 그 동명의 같은 이름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은 미국 드라마 리미트리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 마약 성분인가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뇌가 갑자기 활성화돼 가지고 어, 모든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그 영화 중에 루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약에 의해서 뇌를 100% 이상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뇌를 더 활성화시키고 학습 능력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초능력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무한한 자원은 인간의 잠재력이다. 인간의 정신은 궁극의 초능력으로서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 사고, 추론, 학습 능력은 무제한이다. 그럼에도 가장 활용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점에서 놀랍기만 하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지식, 아는 것은 힘이라면 이 학습 능력은 바로 초능력에 해당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은 슈퍼히어로 이전에 살면서 깨닫지 못한 것들 하면서 이 저자가 과거에 경험들, 특히 어린 시절에 학습 부진아였고 또 사고도 당하고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위축됐고 정말 루저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어떤 좀 짠한 감동이 또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오는 얘기들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이면 그 누군가나 무언가의 한계도 정해진다. 따라서 어른으로서 말을 뱉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곧 아이의 내면의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잠재력을 깨우는데 가장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내면의 자기의 제한된 신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념의 형성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자식보다 권위가 있는 어, 부모라든지 또 선생님의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제한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후배들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그것도 짐 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원래 이 말은 같은 동일한 수준, 문제를 만들었을 때의 동일한 레벨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준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다루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켄 윌버 통합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켄 윌버라고 하는 미국의 의식 연구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 일생 동안 연구한 것이 이제 통합의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책이 관심 있으신 분은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서로 좀 더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켄 윌버의 통합 비전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켄 윌버는 그 통합된 의식의 지도를 그릴 때 어떤 요소를 포함을 시킬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지도 같은 경우에는
경도, 위도 표시가 있고, 뭐 등고선으로 높이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죠. 캔일버는 의식의 지도를 그리는데 5가지 요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에는 첫 번째 쿼드런트 해서 4분면, 두 번째 레벨스라고 해서 수준이죠. 레벨.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트,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유형이 있습니다. 라인이라고 해서 발달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몰입에도 뒷부분에 가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이라고도 하고 이제 다중지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드런트, 레벨, 스테이트, 타입, 라인 이렇게 이제 5가지 이 요소를 가지고 통합의식 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4분면이 되겠습니다. 4분면은 이렇게 보면 위쪽을 개인 측면, 아래쪽을 이제 집단 또는 조직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왼쪽을 내면, 오른쪽을 외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 측면은 주로 이제 개인의 심리 영역이 되겠죠. 개인의 외적인 측면은 우리가 병원 가서 측정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바이탈 사인들,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한 거죠. 육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찰하기가 용이한 언어, 행동, 언행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어떤 기술들, 역량들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외적 측면에서는 시스템, 그리고 물리적 환경, 그리고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집단의 내적 측면은 우리 조직 문화, 그리고 관계, 관계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내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준 나왔죠, 수준. 수준. 수준은 어떤 하이라키, 이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비슷한 것이 스테이트, 상태라는 개념인데, 상태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레벨은 잘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면은 처음에 자전거를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자전거 타는 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숙달이 된 상태에서 그 수준이 된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도 처음엔 약간 어색하지만 바로 다시 이 일정한 수준으로 탈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수준은 한번 이 수준에 도달하면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원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예를 들어 토익 뭐 800점 이렇게 토익 800점 받던 사람이 몇 달 영어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토익 100점, 200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떨어지도 뭐 한 700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어떤 범주 내에서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이게 레벨이고 스테이트는 날씨라든지 날씨 상태라고 하죠. 건강 상태,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에 해당합니다. 왔다 갔다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입 유형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MBTI 타입, 성격 유형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성격 유형, 뭐 디스크 타입. 우리 책에는 이제 학습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요. 선호, 감각 유형에 따른 학습 유형을 뒤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형, 청각형, 체감각형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이제 시각, 청각, 촉각만 있는데 내부 언어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AD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챕터를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중지능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서지능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적지능도 있고 수리지능도 있고 뭐 등 여러 가지 있겠죠. 각각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발달하는 그런 게 서로 다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정서 지능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발달 라인이라고 다룹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책을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수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 메타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메타 학습. 예. 메타 학습은 우리가 이제 그 메타라는 개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에 그 어떤 그거보다 더 위에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 아까 타입을 얘기하면서 뭐 디스크 타입, MBTI 타입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MBTI, 디스크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메타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메타 프로그램. 사람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이 언어의 형태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NLP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 이 여기에서 이제 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우리가 윈도우즈 또는 뭐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처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돌면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상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메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버스라 책 있죠. 네, 그래서 메타의 유니버스라고 해서 세계의 뭔가 그 상위에 뭔가 추상화된,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것은 어떤 추상화된다 라는 개념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상세계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총칭해서 또 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실제 생활, 실제의 어떤 그런 세계, 실세계의 예, 메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이런 컵이 있어요. 예, 또 뭐 이런 컵도 있겠죠. 이런 컵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컵이라고 하는 겁니다. 컵이라는 어떤 추상화된, 개념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통칭으로서 이 컵은 이 실세계의 메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컵보다 또 상위의 이제 개념이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 예. 물론 이 위에는 또 이제 뭐 사물이라는 메타 상위의 개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숫자라는 개념을 또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숫자에는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컵 한 개, 접시 한 개, 포크 한 개 이런 것들 다 대변할 수가 있죠. 숫자는 그래서 이거의 언어의 좀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또 메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 변수가 이제 x, y, z 이렇게 변수로 나눠질 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숫자를 대변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어떤 그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메타 학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학습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그 상위의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메타인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타인지. 네. 인지 위에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awareness라고 합니다. awareness. 네. 인식한다, 인지한다 라는 것인데 인지하는 것을 인지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인지하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가 뭔가 생각하잖아요. 또는 뭘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하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하 내 발바닥에 껌이 붙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내가 껌이 붙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또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어, 학습에 있어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나 또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런 측면에서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 뭐 잘한다기보다 공부의 성과가 잘 나오는 그룹 A 그룹과 같은 시간 공부해도 성과 잘 안 나오는 B 그룹의 학생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바로 메타 인지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즉 A그룹에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성과가 더 많이 나는 학생들은 자기가 집중을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력이 주의가 산만해졌다. 이걸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집중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네.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 주의 산만된 상태를 자기가 알아차려야 다시 집중 상태로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죠. 리프레시.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물을 좀 마시고 온다. 잠깐 이제 바람을 좀 쐬고 온다. 음악을 잠깐 듣는다. 등등 리프레시 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시 집중력을 또 복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B그룹 학생들은 이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자기가 주의가 딴 데 팔리고 있다. 주의 산만 상태, 산만해진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어. 네. 책상머리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간이 많이 간다. 또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책상머리에 앉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을 깨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개발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각종 명상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 기법이 이제 알아차림 명상,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지식이 힘이라면 학습은 우리의 초능력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데 학습 능력이 초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습 능력은 무한하다. 그 능력을 활용할 방법만 알면 된다. 자, 이 저자가 또 내세우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속학습입니다. 그래서 짐 퀵의 가속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상품이죠, 상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학습을 해서 어떤 지식 쌓이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책을 좀 쓰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그냥 뭐 책을 쓴 게 그냥 기념으로 한번 냈다라는 정도로 만족하실 분은 상관없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수익과 또 어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에 자기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서 관련된 책을 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있는 이 마지막 몰입도 짐 퀵의 가속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마케팅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가속학습의 뭐 맛배기만 조금 나오는 거예요. 네. 실제 이게 자기가 체득이 되려면 코칭도 받고 실제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좀 그나마 이거라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내실 때는 어떤 이 자신만의 그룹 코칭 또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또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들의 다른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서 책을 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컨텐츠를 이런 책으로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유광선 원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이걸 이제 강의 컨텐츠라든지 또 코칭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 학습 이것을 이제 학습의 중심 뇌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론인데 이 가속 학습 프로그램을 짐 퀵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마치 뇌에 박힌 가시처럼 사라지지 않는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세세히 상세하게 상상해보자. 시각화하고 느끼고 믿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 우리 유광선 또 원장님이 써내신 책이 있죠. 와일드 이펙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와일드는 이렇게 뭐 야생의 본능에 원래 자기 모습대로 살아라라는 의미도 참 담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W는 이제 원트입니다. 원트. 그래서 원하는 것을 에,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원하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이미진 상상하라 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L은 이제 learn이죠. learn. 학습을 하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는 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언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 개발된 거죠. 능력이 개발된 겁니다. 이제 짐 킥은 이제 이 학습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메타 학습이죠.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학습 능력을 개발하라라는 거죠. 학습 능력.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이제 declare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속으로 선언문을 갖다가 낭독하는 거 있죠. 계속 자기 잠재의식에다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유광수 원장님이 S를 하나 더 붙여셨어요. 이제 share라고 해서 공유하라, 나누어라 라고 하는데 이 짐킥의 이 마지막 몰입에서도 영웅의 여정을 비유로 들면서 여러분 자신이 학습 능력이 개발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학습 능력도 깨울 수 있도록 잠재력을 일단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도 깨울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이게 코칭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죠. 제가 읽어보고 참, 코치로서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이라든지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이런 것과 관련된 뭐 강의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여러 가지 그 스토리 또는 뭐 리서치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하셔도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객분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이 책을 추천을 해서 좀 읽어보고 또 코칭 대화를 또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꿈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내가 인지한 제약이 실은 전혀 제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제약을 거는 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또는 탈학습해야 할 한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매일 배워서 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해졌다. 그러니까 탈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몸에 배어있던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모습, 능력, 인생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한계를 없애고 확장하여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남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잠재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마인드셋, 동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를 돌파해야만이 리미트리스, 한계를 없애고 자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리미트리스 모델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셋, 동기, 방법,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이후에서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바꾸고 깨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마인드셋의 한계,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기능성,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동기의 한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목적의식, 에너지가 부족하다. 세 번째, 방법의 한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기 위한 수업은 이제 시작되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타이밍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테다. 얘기하는 것처럼 책을 이제 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만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2장은 습관을 나쁘게 길들인 디지털 빌런에 등장해서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 또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는 네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네 기수, 이제 기수라는 게 말 타는 기수 얘기한 거, 영어로 Four Horseme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성서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에 등장한다는 이제 Four Horsemen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각종 영화나 문화 컨텐츠에도 많이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 여기에도 보면 이제 Four Horsemen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Four Horsemen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홍수, 디지털 주의 산만, 디지털 침해, 디지털 추론. 네, 그 네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디지털 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의 홍수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뭐 누구나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어, 정보의 반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반감기. 반감기는 원래는 이제 핵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죠. 예, 그래서 어, 어떤 원래는 이제 그 우라늄이 있으면 이것이 핵 분열이 돼서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요걸 이제 반감기라고 그래요. 반감기. 예. 이거를 이제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3년 전에 내가 알던 지식이 100% 유용한 지식이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중에 유용한 지식이 50%밖에 남지 않았다. 나머지 50%는 다 갱신해야 되는, 업데이트해야 되는 정보가 됐다. 라고 하면 이게 지식의 반감기가 3년이 되는 겁니다. 이 유용한 지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이 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 연구들이 너무나 빨리 개발되고 있고 발견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박사를 땄다. 지금은 그 이론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심지어는 3개월, 6개월 뒤에도 이 연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알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모르는 것이 문맹이 아니라 새롭게 학습하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다. 그래서 학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도 그래서 이제 이 학습 능력이 중요한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에 다룰 책, Think Again이죠. Think Again. Think Again은 다시 생각하는 방법,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학습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몰입과 Think Again을 같이 우리가 다룬 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의 선택이었더라고요. 네. 자, 몰입할 에너지를 뺏는 멀티태스킹 부분입니다. 자, 앞에는 이제 정보의 홍수에 대해서 다뤘다면 우리가 디지털 기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책을 보면서 뭐 라디오를 듣는다 또는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등등. 그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일과 생활은 디지털 접속 없이 한참을 진행하기가 불편하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늘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즉, 한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기술은 경이로울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세게 만든다. 계속 이제 띵동띵동 까똑까똑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죠. 스마트폰에. 그러면서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학습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멀티태스킹으로 신속한 주의 전환을 계속하다 보면 뇌의 연료가 금방 바닥나서 금세 지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말 그대로 뇌의 영양분을 고갈시킨 탓이다. 는 인지 및 신체 활동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주의력, 인지력이 한계가 있는데 통상 보통 사람들은 초당 약 2000 비트의 정보를 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분산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비유로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화를 같은 회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C 분할을 하거나 또는 코드 분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그 회선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거나 IPTV를 많이 돌리면 인터넷이 느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지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멀티태스킹을 한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어,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럴 때 TV에 예를 들어 주의력을 뭐 800비트 정도를 쓰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약 800비트 정도의 우리 주의력을 쓰고 있다면 1600이니까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제 400비트밖에 주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내 얘기 듣고 있어? 그 이제 이야기를 계속 놓치죠. 또 TV 드라마의 이야기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주의 집중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 어떤 일을 동시에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주의 집중이 필요한 학습이라든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전 포인트, 휴대전화의 알람 설정을 바꿔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알람 소리를 모두 끄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을 갉아먹는 디지털 아웃소싱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를 씀으로써 우리의 그런 뇌 기능을 많이 위임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노래방 기기 있죠. 노래방 기기.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만 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정도의 노래를 부를 정도의 레파토리를 갖고 있었어요. 어, 각 노래에 1, 2, 3절까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방 기기가 나오면서 노래를 외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는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다 길을 외우고 다녔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길을 외우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물론 앞에 이제 또 우리 핸드폰에서도 단축 기능을 많이 이용했죠. 단축키. 앞전에 우리가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할 때는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어요. 우리 자주 연락한 사람들 다 전화를 외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다 까먹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너무 위임하지 말고 좀 써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회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구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외우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아둔 게 많을수록 뭔가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시 기억 훈련을 해보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떠올려보라. 기억나지 않으면 외우고 떠올리기를 바꾸라. 한번 해보세요. 무의식적인 클릭은 생각의 근육을 없앤다. 이걸 이제 디지털 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추천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클릭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 띄워주는 대로 내가 찾아 따라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더라도 옆에서 추천되는 영상들을 계속 클릭 하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 어떤 자의식이나 나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보여주는 대로 자기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를 잘 안 써요. 예. 네이버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의 집중에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네이버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주의식이 가서 그걸 호기심에 클릭하다 보면 어느 순간 30분, 1시간 훌쩍 가 있고 내가 뭐 때문에 네이버를 처음에 켰었는지 까먹기도 하죠. 구글은 이제 검색창만 딸랑 나오기 때문에 주의 집중에 방해를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주로 구글을 사용하고 구글을 검색해서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만 네이버를 좀 이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문제의식 해결은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호적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 약점에 주목해 주는 존재이며 기회는 여기서 생긴다. 라고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했는데 앞에 이제 호적수는 이제 네 가지 디지털의 빌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이먼 사이넥은 why 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영상이 많이들 조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골든 서클에 대해 얘기하면서 what, why, how 중에서 사람들 설득할 때 그때 마케팅 할 때는 why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마케팅이다를 다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먼 사이넥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포인트 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4대 디지털 악당 중 현재 당신의 성과와 생산성, 마음의 평화를 가장 방해한 것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고 그 악당을 써보자. 네. 문제 해결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게 바로 지금 메타 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팅창으로 참가자분들의 그 디지털 4대 악당, 4빌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좀 여쭤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였을까요? 어, 바로 어, 디지털 주의 산만을 가장 많이 언급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3장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